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9일이고요. 오늘 녹화의 세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댈러스 얘기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팀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주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신인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굳어진 모양새인데 댈러스의 쿠퍼 플래그와 그 다음에 샬럿의 컨 크니플 선수의 이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약간 백중세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확실히 앞선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요거는 석준님은 아무래도 이제 친 쿠퍼 플래그 쪽으로 가실 확률이 좀 높으니까 위원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선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두 선수뿐 아니라 지금 또 치고 올라온 선수 에치컴도 한번 노려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치컴은 플레이오프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하고 있고 클러치 때 굉장히 강하고 성적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 나가면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보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또 신인들은 성적이 더 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에치컴도 껴줄 필요도 있다라 생각을 하고요. 두 선수 크니플하고 플래그는 플레이오프에 못 나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게 좀 아쉽고 크니플 같은 경우에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커리가 가지고 있던 신인 3점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득점 기록이 지금 조금 더 높아요. 그거에 어필할 수 있는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그는 다른 부분에서 수비적인 면까지 했을 때는 플래그가 또 유리하다. 그래서 전 결국은 플래그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플레이오프를 가는 게 가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떨어져서 스탯 올리기 어떤 그런 플레잉 타임이 주어져도 그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쿠퍼 플래그나 또 크니플이나 에치컴의 어떤 그 상황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에치컴은 제가 판타지에 데리고 있긴 한데 사실 잘하고 있긴 한데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저는 좀 배제를 했었는데 최근에 근데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어쨌든 3명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석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게임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목이 가냐라고 따지면 저는 크니플이 사실 좀 더 눈길이 가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미 2달 동부 컨퍼런스에서 이달의 신인으로 뽑혔고 그리고 이 선수가 깨고 있는 기록들이 다 공격과 관련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소 경기 신인 3점슛 100개라든지 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도 커리의 기록이라든지 뭔가 미디어가 주목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지금 깨고 있어서 사실 누가 더 퍼포먼스적으로 잘해라고 보면은 크니플이란 건 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제 플러그에게 표를 던지시는 분들은 그런 거죠. 신인왕이 아무래도 팀 성적을 많이 보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댈러스에서 플래그가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조금 더 게임 주도적인 역할을 플래그가 맡고 있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시선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좀 더 화려하고 기록적으로 더 잘하는 선수를 보고 싶어? 그럼 크니플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훨씬 더 유망해 보여. 그러면은 그 사람 플래그를 뽑는 거고 약간 좀 시선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크니플은 약간 동양계인가요? 아니죠. 그 북유럽계 엄마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북유럽계 약간 동양인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가지고 그게 북유럽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그래서 굳이 한 선수를 그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그래도 신앙이라고 아까 플래그일 것 같아요. 결국 플래그가 탈 것 같고 기록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한때는 득점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9.6점인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점이 안 들어가니까 잡자마자 돌파 뭐 이런 단순한 패턴으로 많이 득점을 했는데 이게 상대가 견제가 되니까 3점 슛을 좀 던져서 성공률을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또 많이 던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플래그 기록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크니플은 비슷할 것 같아요. 19.3점 언저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면 플래그가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걸라면 그게 또 이제 수상 그 투표를 하다 보면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이름값이 있는 선수한테 픽을 해줄 확률도 높지 NBA에서 않을까요? 밀어줄 선수는 당연히 플래그겠죠. 그리고 기자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SNS에서 볼 수 있는 선수는 에치컴이 보면은 화려한 플레이도 많이 하고 클러치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크니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샬럿이란 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중계도 많이 안 해주고. 근데 댈러스나 필라델피아는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크니플은 약간 좀
이점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크니프를 3등 정도로 보고 계시고 현재 엣지컴을 저는 2위로 크니플이 2등 될 것 같아요. 2등 될 것 같고 나중에는 그리고 엣지컴이 3등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보면은 결국은 크니플이 3위, 엣지컴이 2위, 플래그가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딜런 하퍼가 들어오겠죠. 하퍼는 잘 하는 게 맞나요? 네, 하퍼 잘 못하던데요. 네. 돌파력은 상당히 좋고요. 이 팀이 워낙 핸들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저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저 그거 했잖아요. 뭐 잔류, 주전, 뭐 방출. 뭐. 판타지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3개에서 하퍼가 다 방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있을 수는 없죠. 주전도 아니고 효율도 너무 안 좋다. 출전 시간도 안 받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이런 선수는 이제 뭐 지금 당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한 3년 후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슈퍼 신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특히 올해 핸들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레마이어 피어스 이런 애들도 괜찮거든요. 핸들러들이 의외로 괜찮은 애들이 많죠. 대민인가 그 예고로 도민. 도민 잘하던데요 최근에 또. 네. 얘도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 신장 좋고 슛시점 약점인데 수비 약점이 있지만은 신장이 워낙 좋고 팀이 감독이 유럽 출신이라서 유럽 선수들 잘 써먹는다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형님도 뭐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 다실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점프볼 12호로 이제 종이 잡지에다가 플래그를 다루는 글을 썼었는데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팀에서 소화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샬럿은 슈팅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이 팀이 3점슛 성공률 지금 1등이네요. 10경기 기준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크니플이고 이 팀의 메인 시스템을 어떤 거야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의 투맨 게임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는 시스템이고 사실 크니플은 보조 브랜들러로서 굉장히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댈러스가 어떠냐라고 보면 샬럿이 슈팅 퍼포먼스를 42% 찍으면서 3점슛 1위였던 구간에 댈러스는 하위 5등 팀이었어요. 25위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위 선수들이 지금 다 3점슛 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댈러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트가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플래그도 같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플래그가 자기 볼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16-6이거든요. 이 정도면 신인치고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동일 구간의 스틸도 1개 이상씩 꾸준히 기록하는 거 보면 지금 댈러스가 전체적으로 슈팅 퍼포먼스가 다 망가져 있지만 그 와중에도 플래그는 자기 볼륨을 잘 챙기고 있어서 이게 좀 신인왕 레이스에 확실한 플러스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샬럿은 똑같습니다. 3점슛 들어가면 그날 완벽하게 이기고 아니면 지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얼마 전에 또 OKC 상대로도 샬럿이 거의 압도하면서 이겼잖아요. 물론 백투백 OKC였지만 샬럿이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샬럿은 흐름을 좀 많이 타고 댈러스는 꾸준히 흐름이 안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좀 플래그가 볼륨을 챙겨가는 느낌이고 좀 이렇게 봐야겠죠. 막간형에서 원래 이게 저희가 주제로 다루기로 했었었는데 OKC의 어떤 약간 부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최다승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약간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 최다승은 이제 경쟁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거 그냥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또 다른 하위 팀이랑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막 접전을 벌였던 걸로 졌죠. 기억을 하고 하위 팀은 아니지만 피닉스한테 졌고 힘을 좀 뺀 걸까요? 아니면 뭐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샌안토니오한테 계속 연달아 맞은 게 타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샌안토니오를 연말에 3번이나 만나서 다 졌죠. 그 이후에 지금 또 추가로 2패를 당했으니까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멘탈적인 문제가 지금은 클 것이다. 약간. 멘탈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샌안토니오 경기를 제가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약간 뒤늦게 빨리 돌리는 걸 이렇게 팍팍 봤는데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수비적인 거는 여러 군데서 많이 써 있고 했는데 공격적인 면에서 저는 되게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샌안토니오의 장점이 핸들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차전을 보면은 첫 번째 공격을 보면은 이 팀이 어떤 걸 준비하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공격이 베이스라인 원포였어요. 베이스라인 원포라는 게 사실은 경기 막판, 쿼터 막판 이럴 때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핸들러에게 동수비 못 오게 벌어져 있다가 난 여기 피켄롤 한 명 올라와서 하는 건데 그걸 첫 번째 포지션에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핸들러를 페인트 존에 진입시키겠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명 있다가 한 명 코넥 올라오고 팍스 돌파였거든요. 가운데 돌파.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던 선수는 스크린 받고 돌아가서 벌려주고. 그러니까 그 공격이 첫 번째 딱 보였는데 그다음 계속 특이한 게 다 중앙 돌파였어요. 거의 90% 정도가. 45도도 윙 돌파 뭐 아니면은 코너에서 돌파 없고요. 다 중앙 돌파했습니다. 심지어는 왼손잡이인 팍스도 오른쪽으로 돌파해서 억지로 중앙으로 돌파하고 캐슬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왼손 드리블해서 중앙으로 돌파하더라고요. 중앙 돌파를 했을 때 장점은 사실 윅사이드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캡 디펜스로 오는 거를 양쪽에서 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선수들이 그 선택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파를 오히려 평균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 경기에서. 그리고 원래 오클라호마 시티 하면은 긁어내는 걸 잘하는 팀이잖아요. 디플렉션이 평균보다 떨어졌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런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2차전 때는 또 그에 대한 변화를 줬겠죠. 그래서 옵션을 더 준 게는 코너 쪽 공격을 좀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코너 쪽에서 반스가 바클리 무브라고 하죠. 돌파하다가 등지고 플레이하는 거. 심지어는 홈그랜드 상대로 포스트업을 하는 장면 나오고 켈든 존슨이 바클리 무브 해가지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약점이 윙 자원이 키가 작자라는 거잖아요. 그걸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차전에 안 보였던 코너에서 어택 클로즈아웃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코너 쪽 공격까지 옵션을 더 추가하면서 오클라호마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수비에서 더 많이 하게. 이 팀의 단점은 그거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미네소타 감독이 얘기했을 때 하프 코트 오펜스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만 막으면 된다. 없다. 근데 결국은 수비 역습인데 수비 역습을 최소화시키고 보면은 턴오버 이후 득점이 확 떨어집니다. 샌안토니에는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준비를 미치 존슨 감독이 되게 잘했고 선수들이 수행을 잘했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핸들러를 많이 활용하는 거 좋았고 거기서 변화를 또 줘서 코너를 주고 3차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오클라호마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것도 준비해야 이것도 준비해야 되나 거기서 말렸을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약간 수비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피닉스에게도 지고 오클라호마 그 샬럿에게도 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3승에 도전 안 하고 74승에 도전 안 하고 그냥 리그 우승에 도전하면 되는 더 간단한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OKC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좀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잘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게 당황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약하다, 뭘 못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던 걸 못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팀이 되게 빨리 경기를 그르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타랑도 되게 접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이기긴 했지만 이 이기는 과정도 살펴보면 쉐이가 막판에 20점인가 15점 연달아 넣고 이겼거든요. 그 구간에 웃긴 거는 옆에 있는 선수들이 아무런 기능도 못했어요. 유타가 추격전 할 때도 보면 유타가 특별히 뭘 다른 걸 준비했냐 이게 아니라 그냥 너키치 인사이드에 박아놓고 안에서 득점 넣게 하고 피켄롤 하면서 3점슛 던지고 압박하고 이것만 했는데도 OKC가 본인들이 잘하는 역습을 한 번, 두 번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얻어맞는 그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원인을 팀 내부적인 요인으로 찾을 거냐 외부적인 요인으로 찾을 거냐라는 말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못하는 걸 자기들이 잘하던 걸 못하기 시작하면 젊은 팀이라 그런가 되게 빨리 분위기를 잇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주제로 했었어야 되나 봐요. 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미네소타 경기 할 때 미네소타가 2차전 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1차전 때 안 됐을 때인가 그때 미네소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아마 그 이명수 아나운서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막판에 승부 갈렸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돌파를 2번을 깔끔하게 성공했는데 그때 결국 도분 수비가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앙 돌파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샌안토니오가 보여준 거고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범핑을 해서 던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샌안토니오 애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긁히지 않는 게 중요하고
빨리 진입하는 게 중요해서 그레네이드 피켓롤을 한다던가 스크린 받고 확 꺾어 들어가는 그 비어 스크린 통해서 막 들어간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스피드를 살려주는 거. 핸들러가 많고 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멀티플 뭐라고 하죠? 그 멀티플 드라이브 패스. 예.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 이런 개념으로 그거에 가장 특화된 게 사실 팍스거든요. 왜냐하면 캔사키 대학 때도 워낙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돌파를 하면서 일단 무너뜨린 게 1차전 잡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저는 샌앤토니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클라호마에게는 골칫덩어리를 하나 안겨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때 막 서사 얘기했었잖아요. OKC가 너무 세서 이 서사가 안 나온다. 웬바냐마가 OKC를 아주 떡지신시키고 서부를 제패하는 그림도 뭐 이거 아예 뭐 상상해 볼 수 없는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OKC 아주 코넷도 괜찮더라고요. 코넷도 괜찮고 그리고 웬바냐마가 사실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고전한 게 작은 애들 붙였을 때였는데 그거는 그냥 웰보 쪽에 공 잡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예. 웬바냐마만 건강하면은 샌앤토니오도 만약에 OKC를 만난다 그러면은 OKC가 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 팀이 또 보니까 2번 더 만나더라고요. 이게 같은 이게 디비전 디비전 아니구나. 그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4강에서 붙은 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것까지 해서 2번을 더 붙어서 5번을 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 대결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하나의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서부 플레이오프가 재미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샌안토니오의 어떤 약진이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제가 최근에 OKC 팔로잉하면서 느낀 거는 공략법이라고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근데 OKC에게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이제 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KC가 제일 잘하는 게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팔 길고 압박 잘하는 선수들을 양쪽에 배치해다 가지고 상대가 들어올 때 쪼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한 방향으로 몰다든지. 근데 그래서 이번에 피닉스가 이겼을 때도 보면 부커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미리 슈팅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압박 프레스를 가동하기 전에 미리 슈팅을 던져서 얘네를 밖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썼고 실제로 버저비터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경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슛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저 사실 도박에 가까운 공격이긴 한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따졌을 때 슈팅은 저는 요즘 같은 NBA에서 다 3점 던지는 시대에서 아예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OKC 공략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도 OKC는 3점을 지금 안 들어가요. 네, 특히 그쵸. 루도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쪽이 안 들어가면 진짜 어렵다. 결국 셰이 혼자서 진짜 사고된 짐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OKC는 또 나중에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시 원주제로 돌아와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루키는 이제 퍼스트 팀을 뽑잖아요. 그 퍼스트 팀에 들어갈 5명을 선정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주로 언급했던 선수들이 뭐 대거 포진하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 루키들의 루키 퍼스트 팀을 한번 뽑아보자면 이거 세컨드까지 갈 겁니다. 네. 세컨드 포기하셔도 됩니다. 세컨드 포기하셔도 되는데 퍼스트 먼저 갈까요? 네. 일단은 플래그, 크니플, 엣지컴은 일단 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나머지를 네. 그리고 저는 센터에는 데릭 퀸. 퀸이 있구나. 데릭 퀸하고 나머지 가드 한 자리가 약간 애매한데 제레마이어 피어스를 넣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아쉬운 건 셀리 카워드 굉장히 괜찮거든요. 정말 이 선수 괜찮다고 보는데 세컨 팀에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뉴올은 신 왕국이라고 해도 되나요? 뉴올이 제가 근데 루키 예전에 퍼스트 뉴올 얘기할 때 누자리나, 그랬잖아요. 빨리 데릭킨하고 피어스 키워야 된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 팀이 원래 그래야지 한 게 아니라 막 애들 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요 둘 다. 뉴올의 미래가 상당히 밝네요. 아니 근데 이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오프를 나가겠다 이렇게 꾸밀 건 안 되고요. 누구 하나 더 괜찮은 애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픽이 애틀란타에 갔다라는 게 좀.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 석주 기자님이 저번 저희 리뷰할 때 데릭킨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뉴올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봐도 뭐 이 선수는 수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게 반쪽짜리 선수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되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린데 공격기를 잘 찾아가는 선수에 대한 좀 강한 확신이 있어서 왜냐면 루키 때 돈치치가 그랬거든요. 돈치치도 슈팅 퍼포먼스가 항상 올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수는 항상 이런 말 하기 되게 싫은데 그 KBL 보면 감독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얘는 농구를 알고 한다.
뭐 경기를 알고 하는 선수다. 딱 그런 느낌의 선수를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퀸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아 보였어. 네. 석진님도 그 두 자리 남은 두 자리 퍼스트로 예상한다면 물론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세 명 뭐야 난 에치컴을 빼고 싶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는 딱히 없는데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 선수는 세드릭 카워드. 멤피스의 세드릭 카워드는 무조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요. 근데 플래그하고 크니플이 있는데 포워드 포워드 자리에 들어가기가 근데 그것도 포지션별로 분류하나요? 아니지 않나요? 이제? 요즘은 안 하는데 해서. 저희는 재미를 위해 뽑을 때 이렇게 기자들이 그걸 안배를 하죠. 그치. 뽑는 사람도 그게 편하고 솔직히. 사실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카워드 진짜 아쉽긴 하거든요. 네. 그럼 한 명 빼주시죠. 피어스랑 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퀸을 사실 아니 내리셔도 기록적으로 보면 퀸이 떨어져요 사실. 네. 잠깐 잘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 요건 두 분이 좀 합의를 보시죠. 요거는 5자리를 지금 6명의 후보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카워드 빼야죠. 뭐 카워드를 그럼 내리는 걸로. 왜냐면 공격적인 퍼포먼스에 둘이 비교가 안 돼요. 뭐 크니플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멤피스의 카워드가 되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이 선수가 팀이 잘하는 것과 본인이 잘하는 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퍼스트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피어스, 크니플, 플래그, 엣지컴 그리고 뭐 포지션 순서는 상관없이 퀸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세컨드에 그러면 카워드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머지를 또 좀 선정을 해보자면 좀 누가 있을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고 또 시청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의 선수 설명도 조금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워싱턴의 트레이 존슨 네, 이 선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딜런 하퍼도 저는 넣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센터 포지션이 좀 애매한데 원래는 컬크 브레너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컬크 브레너가 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잘하는 게 세크라멘토의 막심 레이노가 잘하거든요. 두 선수 경합 센터는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5명이 되네요. 경합인 둘 다 들어가니까. 트레이 존스는 그때 위원님이 기대된다고 언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는 주전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슛이 되기 때문에 슛이 되는 윙 자원. 네. 게다가 수비 안 해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영이랑 같이 페어링이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슛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슛은 높게 보시더라고요. 네. 크니플 다음급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신장도 6피트 6인치 괜찮고 해서 운동력도 괜찮고 핸들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에서 키워볼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혹시 중국산 너키치는 어디로 갔나요? 네. 중국산 너키치는 루키 피프티스 이 정도. 그래 나름 하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싹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석주님도 세컨? 세컨 픽은 아닙니다만 최근 빅으로 잘하고 있는 게 댈러스의 또 무사시세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안 뽑히겠지만 제가 팬심 남아서 넣어봤고요. 예고로 드민 선수가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12월 내지 그리고 1월 초반에 브루클린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도민이 좀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저는 세컨다리까지는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제가 세크라멘토의 클리포드 선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너무 입지를 잃은 것 같아서 이 선수는 빼기로 했고 사실 제가 밀고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에이스 베일리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얘도 하는 거 보니까 쭉 밀리겠다.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쭉 이상하게 다친 선수들만 또 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가 언급해야 될 신인들이 이제 그 예전에 저희 본방송에서 늦부기님이 카터 브라이언트 한번 좀 주목해보자 이러셨는데 카터 브라이언트는 지금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팔로가 되고 계신가요? 수비력이 원래 좋은 선수잖아요.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우리 선수가 신장이 되고 수비가 돼서 샌안토니오가 사실은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만약 플레이오프 나가면 써야 되는 자원인데 공격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눈에 안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데니 울프 선수 2라운드에서 뽑은 선수 중에는 벤치로 나오지만은 꽤 괜찮게 하는 선수. 브루클린에 괜찮고 시온 제임스 선수 주전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비 좋고 안 보이지만은 괜찮은 선수. 올해 사실 루키가 정말 좋아요. 작년에 캐슬이 신인왕이었잖아요. 14.7점 넣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사실 루키 중에 15점 넘는 선수가 맥케인 17경기 뛰고 아웃된 선수 외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의 20점 넣는 선수들이 막 나오니까 루키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체급이 높네요. 느껴지고요. 내년 시즌도 루키들이 좋기 때문에 NBA는 진짜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커리가 나가도 스타가 될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너무 있다. 많. 네. 그 중에 최고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다. 신인 왕국이라고 이제 오늘부로 이제 명명을 왜냐면 퍼스트,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퍼스트를 두 명이다 배치를 해가지고 네. 데니 울프가 약간 조잉글스 닮아가지고 조금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울프는 보면 아저씨 같아요. 되게 아저씨 농구도 아저씨 같아요. 원래 이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근데 핸드오프 타이밍 기가 막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신인이라고 가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핸드오프 되게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크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커. 아니 그러니까 맨발 식스텐이야. 아니 근데 체감상 보면 안 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니야 커. 식스텐이야 맨발.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덩어리져 보이지 생각이 드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름만 보고 흑인일 줄 알고 봤는데 아니, 백인이- 백인이더라고. 아, 이 선수가 조잉글스를 닮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로 뛰었었고 네. 원래 예일 대학 다니던 머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으로 갔고 미시간 대학에서는 포인트 포워드 뛰었어요. 7피트인데 네. 왜냐하면 센터 또 2m 16짜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근데 턴오버가 좀 많았는데 팀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쓰려고 데리고 온 거고 2라운드에서 이 정도 출전 시간 받는다는 거는 괜찮은 거죠. 네. 뭐 사실 카터 브라이언트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카터 브라이언트가 사실상 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퍼포먼스를 평가할 정도로 출전 시간을 거의 못 받고 있어서 평가 대상이 안 되는데 울프는 2라운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퍼포먼스가 보여질 만큼 출전 시간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좀 위상이 울프가 브루클린에 좀 더 있다라고 봐요. 아쉬운 거는 브루클린이라서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카터 브라이언트는 살짝만 나와도 그래도 샌안토니오니까 조금 보이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결국에 활약을 할 수 있는 2라운더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인들 중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선수 그래도 좀 후반기에 좀 주목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팀 사장이나 이런 거데 거의 다 언급을 해가지고 사실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안 언급된 선수 중에 좀 그래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선수 한 명씩만 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코비 샌더스, LA 클리퍼스의 샌더스. 윌터 누구지 그 유타의 윌터 주니어 그 포인트 가드도 꽤 잘하던데. 그 플로리다대 우승시켰던 애. 그래도 네. 좀 잘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클레이튼. 네. 별로나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선수도 원래 그 꽉 채우고 들어온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쓸만합니다. 백업으로는. 네. 위원님이 한 명 좀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이 선수 한번 좀 괜찮다. 이건 뭐 욕 먹을 건데 드레이크 파월 선수. 운동 능력이 1위라고 1위였어요. 하셨죠? 45인치였고요. 사이즈가 조금 약간 애매한 포워드인데 스몰 포드에 3점도 되고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욕 먹을 거는 이유는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라서 그런 건데. 근데 아마 모르지 않을까? 1학년만 마치고 왔고요. 원래 목드래프트에서도 원래 1라운드에 거론된 선수고 뽑혔고 아쉽게 서머리그를 못 뛰어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하시나요? 네, 이거 이번에 어쨌든 이제 시즌은 아직 뭐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후반기 어떤 또 갑자기 지금 한 경기도 안 뛰던 신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선수가 신인왕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또 2A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투야하고 투웨이도 보면 예를 들어서 또 한 명 더 꼽자면은 케일럽 러브. 이 선수 2A고 그런데 꽤 출전 시간 많이 받고 잘해요. 애리조나 대학 나왔는데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다니다가 전학 가서 제가 미워하는 애인데 득점력은 원래 굉장히 있는 선수였고 신장이 좀 작아서 드래프트가 안 된 선수인데 폭발력은 있습니다.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뭐 신인왕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주전으로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은 2A 선수로서는 상당히 쓸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말 나온 김에 2A 퍼스트 팀을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그 정도로 투웨이를 몰랐는데 뭐 스펜서 형제들도 2A 아닌가? 맞아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원래는 둘이 라클레프 국대였는데 농구도 기가 막히게. 근데 아니 브랜든 윌리엄스 이런 선수도 2A인 것 같고. 팻 스펜서는 그 라크로스 선수였고 캠 스펜서는 커네티컷 대학 우승 주역이에요. 캠 스펜서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2년 전에 NCA에서 그 PPP 1위가 얘였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농구 IQ가 엄청난 선수예요.
그때 2위가 아마 제기디였을 거예요. 제기디보다도 더 효율성이 높은 선수였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걔도 콜린 길레스피도 이 투웨이 아니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맞을걸요? 콜린 길레스피 2예요. 투웨이 특집은 저희가 또 한번 따로 마련해가지고 이게 맞을 텐데. 투웨이도 요즘에는 선수 팀들이 워낙 많이 활용을 왜냐하면 해서 예, 요즘 트렌드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막 10명, 11인 로테이션, 11인 로테이션 쓰는 데도 있으니까 투웨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웨이들이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다 한가닥 하는 선수 예를 들어서 드래프트 안 된 오스틴 리브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투웨이 애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되게 잘하는 애들 많아요. 투웨이 고트 중에 하나는 또 알렉스 카루소가 아, 있죠. 네. 그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또 이제 시카고 불스랑 투웨이 계약을 맺은 카와무라 유키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좀 뒤에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부상이 있어서 시카고가 잠깐 방출했다가 재활 치료까지 도와줬대요. 그리고 재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투웨이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카와무라도 그걸 또 따로 인스타에 올렸을 정도로 되게 시카고가 마케팅을 잘하네요. 네. 마케팅의 진심인 약간 정이 없어지는데 약간 시카고 감동적인 스토리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투웨이 제도가 상당히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템포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선수 활용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저희가 맨날 상상으로만 하던 하브리그를 씹어먹던 선수가 얼마나 할까 막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또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맞아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NBA가 마이너리그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내려보내서 키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투웨이 제도. 앤드류 네마드도 투웨이고 지금 클리퍼스에서 뛰고 있는 코비 샌더스 옆에서 뛰고 있는 조던 밀러도 투웨이고 지금은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레벨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보니까 선수를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그런 용도더라도 옛날에도 보면은 뭐 파울용 선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선수 용도더라도 투웨이는 되게 소중하게 쓸 수 있죠.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잘하면은 예, 일단 투웨이에 들어가서 로스터에 올라올 수 있게 됐다. 3점을 잘하던가 뭐 수비를 잘하던가 뭐 스크린을 엄청 잘 하던가 이러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투웨이 선수들이 나름대로 리그의 족적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땜빵용이 아니라 뭔가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투웨이 선수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또 NBA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신인 특집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 네. 신인 특집인데 거의 뭐 주간 다 특집이에요. 거의 뭐 주간 모든 분석을 여기서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신인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면서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